안녕하세요. 이야기 스테이션입니다. 오늘 작품은 작자 미상의 고전소설 채봉 감별곡입니다. 여주인공 채봉이가 자신의 사랑을 지켜가는 이야기를 담은 채봉 감별곡. 지금부터 들어보시죠. 모란봉에서 부는 찬바람이 단풍잎을 떨어뜨리는 계절. 채봉은 창가에 기대어 평양성 안으로 흩날리는 낙엽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습니다. 채봉이의 아버지 김진사는 집안도 좋고 재산도 많았지만 늦게까지 자식이 없었대요. 그러다가 뒤늦게 얻은 딸이 바로 채봉이었어요. 채봉은 재주가 뛰어나 바느질도 잘하고 시도 잘 짓는 데다 굉장한 미인이었죠. 하지만 김진사 부부가 채봉이한테 딱 어울리는 짝을 찾아주려고 해도 평양 시골에는 마땅한 인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김진사는 사윗감을 찾으러 서울까지 가게 됩니다. 채봉이의 나이는 어느덧 이팔청춘 16. 하지만 봄, 여름 다 지나고 가을 바람까지 부는데 아버지에게 아무 소식이 없으니 채봉은 한숨만 쉬죠. 그러다가 몸종 취향이와 함께 뒷동산에 올라 단풍 구경을 하는데요. 나뭇잎을 주워 뺨에 대고 서 있는 그때 서쪽에서 나뭇가지를 잡은 채 담장 안을 엿보는 한 소년이 보입니다. 나이는 18에서 19 정도 된 것 같고 깔끔한 옷차림에 외모도 뛰어나니 채봉이 마음이 확 끌리는 거예요. 하지만 채봉이는 너무 부끄러워서 얼른 취향이를 데리고 집으로 들어가 버리네요. 채봉이 떠난 자리에서 안타깝게 서성거리는 소년. 그러다 우연히 채봉이 이름이 새겨진 손수건을 줍고 너무 기뻐합니다. 직감적으로 방금 본 처녀의 것임을 알아챈 거죠. 그런데 잠시 후 채봉이의 몸종 취향이가 손수건을 찾으러 다시 오더라고요. 그러니 소녀는 때는 이때다 하면서 손수건의 주인을 알려주면 돌려주겠다고 해요. 역시 소년이 생각한 대로 그녀가 바로 채봉이라는 걸 알게 되고 소녀는 손수건에 시를 한 수 써서 줍니다. 그리고는 나는 대동문 밖에 사는 장필성이다. 아버지는 선천 부사로 계시다 돌아가시고 지금은 김첨사 댁에서 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는데 아직 장가를 가지 못했구나. 내가 좋은 짝을 찾고 있다고 하면서 수건을 드리면 아마도 답장을 써주실 것이다. 이러더라고요. 이제 취향은 채봉이에게 손수건을 전달하고 귀한 연분을 맺고 싶다는 필성의 글을 본 채봉이도 답장을 써서 보내요. 물론 내용은 남녀의 사랑 따윈 생각하지 말고 열심히 글을 읽어 과거에 급제하라는 거였어요. 근데 채봉이도 필성이한테 호감은 있었거든요. 그래서 취향에게 필성이가 김첨사 댁이랑 무슨 관계인지 알아오라고 하죠. 그렇게 취향이는 다시 필성이를 만나 김첨사 댁이 필성이의 외가인 것도 알아내고 또 필성이가 채봉이를 따로 만나고 싶다는 부탁도 들어주기로 합니다. 자기 나름대로는 필성이의 집안이나 인물이 채봉이하고 어울린다고 생각한 거예요. 드디어 약속한 날 밤이 되자 취향은 채봉을 데리고 뒤뜰로 나가죠. 근데 아무것도 모르고 달빛을 구경하러 나온 채봉은 갑자기 나타난 필성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평생을 함께하고 싶다고 정중히 말하는 필성. 더구나 옆에 있는 취향이까지 막 부추기더라고요. 채봉이는 이미 주신 편지도 기억하고 있고 취향이가 한 말도 있는데 어찌 제가 다른 말을 하겠어요. 이러면서 필성이의 마음을 받아들이네요. 그러니 필성은 나중에 중매쟁이를 통해 정식으로 청혼하기로 하고
각자 집으로 돌아가죠. 그런데 채봉이의 어머니 이부인이 달빛 구경도 하고 딸도 볼 겸 나왔다가 채봉이랑 필성이가 만나는 걸 보게 됩니다. 이부인은 모른 척하고 있다가 채봉이랑 취향이한테 어디 갔다 오냐고 물어봐요. 물론 이들은 처음엔 딱 잡아떼지만 이부인이 꼬치꼬치 캐물으니 결국 필성이 이야기를 싹 다 털어놓네요. 하지만 취향이가 필성이의 성품이랑 인물을 칭찬하니까 이부인은 필성이 준 글을 보자고 하죠. 그런데 이부인이 글을 쑥 훑어보더니 문장마다 필성이를 칭찬하면서 아가, 이제 네 마음을 알았으니 더 생각할 것이 없구나. 다만 너희 아버지께서 너와 혼인할 사람을 정하셨을까? 그게 걱정이구나. 하지만 그런 일이 있더라도 약속을 깨는 수밖에 없겠지. 이렇게 채봉이와 필성이의 혼인을 허락하시더라고요. 한편 필성은 집으로 돌아와 어머니 최 씨에게 채봉이한테 청혼을 넣어달라고 합니다. 물론 최 씨는 우리 집이 가난한데 가능하겠냐고 망설이지만 아들이 사정하자 결국 채봉이 집에 중매쟁이를 보내죠. 근데 이 부인은 이미 마음을 정했잖아요. 그러니 필성이를 불러 채봉이 아버지가 내려오면 혼례를 올리자고 하면서 그동안 공부에 매진하라고 당부를 하네요. 그렇게 채봉이의 신랑감을 구해놓은 모녀는 김진사가 내려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김진사는 도대체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요? 사실 김진사는 사윗감도 구하고 자신도 벼슬을 얻을 생각에 돈을 갖고 서울로 간 거였어요. 그래서 당시 최고 권력자인 허판서의 빌부터 지내는 김양주라는 사람을 사귀게 됐죠. 김양주는 아첨도 잘하고 벼슬을 사고 파는 데 능숙한 거강꾼이에요. 그러니 김진사의 소문을 듣고는 돈 뜯어내려고 일부러 접근을 하더라고요. 먼저 김양주는 김진사한테 고을 수령이라도 하려면 차근차근 벼슬을 올려야 된다고 하면서 돈 1,000냥을 받아가요. 그리고 며칠 후 김진사에게 엄청 생색을 내면서 벼슬 칙지를 갖다 주더라고요. 칙지는 임금이 내린 명령서 같은 거예요. 심지어 김양주는 예의를 갖춰 칙지를 받아야 된다고 하더니 김진사한테 관복을 입히고 절까지 하게 시키는 거 있죠. 그러고는 관례상 심부름한 사람한테도 돈 좀 줘야 된다면서 또 돈을 받아가고요. 그런데도 김진사는 아무것도 모르고 김양주에게 감사하다고 하면서 기생집에 가서 술까지 대접합니다. 그리고 다음 날 김양주는 김진사를 허판서에게 데리고 가죠. 그랬더니 허판서는 김진사를 보자마자 참 반듯한 선비로군. 고을 수령하는 게 소원이라니 먼저 시험 삼아 과천 현감을 해보겠나? 이러면서 10,000냥 정도가 필요하다는 말을 흘려요. 순진한 김진사는 5,000냥은 현찰로 또 5,000냥은 엄을 써서 바치니 허판서는 웃으면서 김진사를 김현감이라고 부르네요. 그런데 그 와중에 김진사가 연적을 갖고 들어오는 소년을 보면서 우리 애기랑 비슷하네. 언제쯤 저런 사위를 얻어 짝을 지어줄꼬. 이런 혼잣말을 했거든요. 세상에 그걸 듣고 있던 허판서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내가 자네 사위가 되고 싶은데 어떤가? 자네 딸이 내 첩이 되면 딸도 호강하고 또 자네도 감사나 참판, 판서라고 못하겠는가? 이러더라고요. 아, 진짜. 근데 김진사가 가만히 생각해보니 이 기회를 잡아야겠다 싶은 거예요. 당시엔 평안도 사람이 벼슬 얻기가 정말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채봉이를 첩으로 보내기로 하고 다음 날 딸을 데리러 평양으로 떠납니다.
이때 평양에서는 이 부인이 한참 혼례 준비를 하며 김진사를 기다리죠. 근데 서울에서 내려온 김진사가 난데없이 채봉이를 허판서에 첩으로 보내자는 폭탄 발언을 하는 거예요. 이 부인은 채봉이가 장선천의 아들 필성이와 혼인을 약속했다고 말하지만 김진사는 거지가 다 된 집안이랑 무슨 혼례를 하냐고 딱 잘라 말하네요. 물론 이 부인은 채봉이가 첫째 부인도 아닌 첩으로 간다는 말에 기겁을 해요. 하지만 김진사가 자신도 출세하고 이 부인도 정경 부인이 될 수 있다고 하니까 홀랑 넘어갑니다. 그러니 이제 채봉이를 설득할 일만 남았는데요. 채봉이는 차라리 닭의 입이 될지언정 소의 꼬리가 되고 싶진 않습니다. 이러면서 딱 잘라 거절을 하죠. 하지만 채봉이 부모는 집안 세간을 다 내다 팔고 서울로 떠날 준비를 하네요. 이제 채봉이는 너무너무 슬퍼하는데 그러다 문득 한 가지 꾀를 생각해내요. 바로 서울로 가는 도중에 몰래 도망쳐 취향이를 만나 평양으로 오겠다는 거예요. 과연 성공할까요? 드디어 다음 날 김진사 부부와 채봉이는 길을 떠납니다. 그런데 날이 저물어 쉬어가게 된 주막에서 큰 사건이 발생하죠. 화적들이 쳐들어와 불을 지르고 보이는 대로 사람들을 죽여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 김진사는 김진사대로, 이 부인은 이 부인대로 아무것도 못 챙긴 채 각자 도망을 가요. 애타게 서로를 찾는 가족들. 그렇게 헤매다 김진사와 이 부인은 만나지만 채봉이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죠.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 않는 채봉이. 결국 김진사 부부는 딸이 죽은 줄 알고 대성통곡을 하네요. 또 화적들이 물러간 후 다시 주막으로 왔는데 돈까지 다 도둑맞아 눈앞이 캄캄해져요. 그런데도 김진사는 돈 5,000냥 맡긴 것도 있고 그동안 과천 현감도 됐을 테니까 올라가서 채봉이도 찾고 재산도 다시 모아야지. 이러면서 남은 물건을 팔아 서울로 갑니다. 그렇게 다시 만난 허판서는 김진사를 반갑게 맞으면서 과천 현감 칙지를 보여주는데요. 김진사가 울면서 모든 일을 다 얘기하니까 허판서의 얼굴빛이 확 변해버려요. 내 이놈, 당장 네 딸을 데려오든지 아니면 남은 5,000냥을 마저 바치든지 그래야 무사할 것이다. 그동안 싹 일처리를 해줬더니 이제 와서 딴소리를 해? 이러면서 김진사를 옥에 가둬버리죠. 하염없이 남편을 기다리던 이 부인은 소식을 듣고 눈물을 흘리며 한탄을 하네요. 그러더니 혹시 딸이라도 만날 수 있을까 해서 다시 평양으로 가죠. 한편 서울로 올라가던 채봉은 이 부인이 잠든 사이 몰래 빠져나와 취향이의 집으로 갑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평양으로 내려온 이 부인도 취향이의 집을 찾아가고 결국 모녀는 극적으로 만나게 돼요. 얼마나 반가웠을까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 모녀는 그간의 일을 다 얘기하고서는 속만 답답해지죠. 이 부인은 채봉이한테 돈 5,000냥을 주든지 네가 서울로 가든지 해야 아버지를 살릴 수 있다고 하는데 채봉이는 죽어도 가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면서 곰곰이 생각하더니 어머니, 제가 돈을 마련해 드릴게요. 이러네요. 무슨 수로 5,000냥이나 되는 돈을 구할까요? 알고 보니 채봉이가 기생이 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봉선어민의 기생집으로 가서 돈 6,000냥을 받아 그 중에 5,500냥을 어머니께 드려요. 5,000냥은 아버지 구하는 데 쓰고
나머지 500냥은 돌아올 때 경비로 쓰라는 거죠. 이제 채봉은 이름을 송이라 고치고 기생 노릇을 시작합니다. 평양 젊은이들은 인물 좋고 글솜씨 뛰어난 송이를 보려고 난리지만 송이는 이상한 문제를 내놓더니 이걸 맞힌 사람만 만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 문제는 남녀간의 사랑은 생각하지 마시고 열심히 글을 읽어 과거에 급제하십시오. 이런 내용이었어요. 이거 기억나세요? 바로 채봉이가 필성이한테 보낸 답장에 쓴 글이에요. 그러니 필성이 말고는 누가 알겠어요. 한편 그동안 필성은 혼인 날짜만 기다렸는데 김진사 가족이 서울로 갔다는 소문을 듣고 엄청 실망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한 친구가 찾아오더니 기생 송이 얘기를 해주면서 그 문제를 말해주더라고요. 필성이는 듣자마자 이상하다. 이건 채봉이가 쓴 답장인데? 이렇게 속으로 생각하죠. 그리고 친구가 간 뒤 바로 기생 송이를 찾아갑니다. 당연히 문제를 맞힌 필성이. 드디어 두 사람은 극적으로 만나네요. 하지만 기생 송이가 바로 채봉이니 필성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런데도 필성이는 내 마음은 지난날 동산에서 맹세할 때와 조금도 변하지 않았으니 안심하고 어찌 된 일인지 말해보시오. 이러니 송이는 제가 비록 기생이 되었지만 끝까지 절개를 지킬 것이니 저를 버리지 말아주세요. 그러면서 기생이 된 사연을 다 털어놓죠. 서로 눈물을 흘리며 지난날의 회포를 풀어낸 두 사람은 같이 아름다운 밤을 보냅니다. 그렇게 사흘이 지난 후 송이는 필성이한테 기생 어미에게 100냥을 주라고 시키면서 다음 날 또 오라고 하죠. 그렇게 여러 번 송이의 돈을 내고 사랑을 나눈 두 사람. 하지만 필성이는 가난하고 송이의 돈도 점점 떨어져 가니 슬슬 앞날이 걱정되기 시작해요. 송이가 돈을 받고 몸을 파는 기생이라 둘이 그냥 만날 수는 없었거든요. 이때 마침 이보국이라는 양반이 평양 감사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는 나이가 80세 정도 됐는데 인물도 좋고 글과 그림 솜씨가 뛰어난 송이의 소문을 듣더니 만나고 싶어 하죠. 그러니 송이는 이번이 바로 구덩이에서 벗어날 기회라고 생각하고 감사에게 자신의 사정을 얘기해요. 안 그래도 일을 맡아서 처리해 줄 사람이 필요했던 감사는 송이의 몸값을 대신 내주고는 송이를 데려옵니다. 이제 별당 건넌방에서 감사의 일을 도우며 살게 된 송이. 한편 필성이도 이 소문을 듣고 어떻게 해서든지 채봉이를 만나려고 감사를 모시는 이방이 됩니다. 하지만 별당은 깊숙한 곳에 있어 두 사람은 영 만날 수가 없네요. 그렇게 보내기를 반년. 두 사람이 상사병이 날 때쯤 어느 가을밤 송이가 필성이를 그리워하면서 추풍감별곡이라는 5글자로 시를 짓죠. 쉴 새 없이 붓을 움직이며 단숨에 시를 쓴 송이. 슬픈 마음 가득 안고 깜빡 잠이 들었는데 꿈에서 필성이를 만나 눈물을 흘려요. 그런데 꿈속의 눈물은 잠꼬대가 되어 겉으로 흘러나오고 우연히 깨어있던 이감사가 이 소리를 듣고 송이를 찾아가죠. 그리고 이유를 물으니 송이는 필성이와의 관계 또 부모님의 사정까지 다 말씀드리더라고요. 마음씨 따뜻한 이감사는 당장 다음 날 송이와 필성이를 만나게 하고 송이 부모님도 구해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한편 이 부인은 허판서에게 5,000냥을 주고 남편을 풀어달라고 하지만
허판서는 돈만 받아 챙기고는 딸을 데려와야 풀어주겠다며 트집을 잡아요. 그러니 김진사는 감옥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이 부인은 바느질을 해가며 남편 옥바라지를 하죠. 그런데 얼마 후 허판서가 나쁜 짓을 하다 발각이 돼서 형벌을 받고 죽게 돼요. 그런데다 마침 평양 감사의 공문이 도착해 김진사는 옥에서 풀려나게 되고요. 이제 김진사는 부인을 만나 바로 평양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취향이를 찾아가 채봉이의 소식을 묻는데요. 그동안의 일을 다 듣고는 너무 기뻐하더라고요. 이제 김진사 부부는 이감사 집으로 가서 감사 인사를 드리고 채봉이를 만나 껴안고 통곡을 하죠. 그러니 이감사는 헛된 영광을 바라면 배가 망신하기 쉬우니 어린 자식을 생각해 조심하시오. 그리고 송이를 내어줄 테니 서둘러 필성이와 혼인을 치르게 하고 편안하게 사시오. 이러면서 송이에게 집과 돈, 곡식을 주어 보내더라고요. 참 은인이시네요. 이렇게 해서 좋은 날 채봉이와 필성이는 혼례를 치르는 걸로 작품은 끝이 납니다. 남녀간의 사랑 이야기를 담은 애정소설 채봉 감별곡은 이본에 따라 추풍 감별곡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양반가의 한 여인이 모든 고난을 이겨내고 자신의 사랑을 이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작품이었습니다. 그런데 단순한 사랑 이야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속에 조선 후기의 시대상도 잘 보여준다고 하더라고요. 돈으로 벼슬을 사고 파는 매관 매직으로 인한 부패상이나 신분제도가 무너지는 모습 등이 작품에 생생하게 드러나 있는 거죠. 또 기생이 되는 한이 있어도 자신의 사랑을 지키려는 여주인공 채봉이를 통해 제한된 사회 속에서도 진실한 사랑을 추구하는 여인의 모습을 보여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에서 끝내고요. 다음에도 재미있는 작품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